다음에 근로기준법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38페이지요. 근로기준법 총칙입니다. 총칙. 그리고 일단 그 학원 강의는 복습이 중요하죠. 복습 안 하면은 별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들으면서 뭐 고개 끄덕거리면서 들어도 뭐 복습 안 하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복습을 하시고 다음 강의를 듣는 걸 이제 습관화를 하셔야 뭐 이 강의뿐만이 아니고 다른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근로기준법 총칙 의 목적 성격 의 보시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근로관계의 성립 내용 변경 및 종료 등 근로조건 전반에 걸쳐서 최저기준을 정한 일반법이다. 아까 최저 근로조건을 정한 게 근로기준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헌법 32조 3항에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이걸 근거로 해서 근로기준법을 제정을 했어요. 이걸 근거로 해서. 그래서 이제 최저 근로조건을 정해놓고 이걸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만약에 위반을 하면 처벌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개근로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이 그렇게 해서 개개근로자를 보호한다. 목적, 모든 법의 1조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1조도 목적입니다. 이 법은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조건을 법정화한 거죠. 법정화. 성격,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기준으로서의 근로조건을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강제하는 강행법률이다. 아까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성격이 지배적인 성격이 강행규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국가가 정한 법률에 따라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강제하는 공법적 성격을 갖는다.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만약에 위반하면 처벌을 한다. 이게 공법적 성격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 공법적 성격과 더불어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등을 노사 대등 결정 원칙에 따라서 결정하는 사법적 성격도 갖는다. 그래서 공법과 사법이 혼합, 교착하는 중간법적인 영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에 근로기준법 기본 원칙입니다. 근로조건 저하 금지 3조 한번 읽어보세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가 없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저기준 이상으로 근로조건을 정하라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최저임금이 지금 만약에 8,500원인데 올해 최저임금이 9,000원으로 발표가 됐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회사는 지금 최저임금을 10,000원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준다. 9,000원을 줄이자. 이러지 말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최저기준 이상으로 근로조건을 정하라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세 번째 줄 보세요. 다만 사회경제적인 변동, 경영 여건의 변화, 직무 변환 등이 있거나 합법적인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조건 저하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합의하면 가능해요. 시간당 10,000원 주다가 근로계약으로 근로자하고 사용자가 합의하면 시간당 9,000원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무리 근로조건을 저하한다고 해도 최저 근로조건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죠. 그건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정 최저기준은 준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 근로조건 기준의 의미. 근로조건 기준, 첫 번째 줄에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이따 근로자 대우에 관해서 정한 일체의 조건이다.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건 두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채용은 밑줄 그어두세요. 채용은 근로관계 이전 사항이므로 근로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채용은 근로조건 아닙니다. 채용은 근로관계 이전 사항이므로 근로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설 판례 입장이라고 돼 있죠. 다음에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 4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돼야 된다.
당연한 거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조는 이제 사적 자치를 표현한 겁니다. 아까 사법적 성격도 있다고 그랬죠? 사법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사적 자치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뭐 사조를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훈시적 선언적 규정이라고 하죠.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이게. 다음에 근로조건 준수입니다. 5조.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것도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걸 이제 규정화한 겁니다. 당연한 얘기를. 뭐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뭐 취업규칙을 작성을 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당연히 준수를 해야 되죠. 계약은 준수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죠. 이것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어서 이것도 훈시적 선언적 규정으로 봅니다. 훈시적 선언 규정. 뭐 이런 것들도 뭐 특별히 뭐 기억하실 내용은 많이 없는데 조문 자체가 그냥 지문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조문 자체가. 다음에 네 번째 균등대우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그 근로기준법 기본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균등대우 원칙입니다. 거기 1번 의 보시면 우리 근기법 6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거기 밑줄 그어주세요. 남녀의 성, 두 번째 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차별 금지 사유. 뭐 성국신사라고 합니다. 앞자만 따서 성국신사. 남녀의 성, 국적, 신앙 등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 조건 밑줄 그어주세요. 모든 차별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근로 조건에서 차별을 못한다라는 거. 근로 조건에서 차별을 못한다라는 거. 우리 헌법 11조는 법 앞에 평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 앞에 평등을 근로관계에서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둔 거죠. 우리 근로기준법에. 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당해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에 비해서 불이익 또는 유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차별적 처우라고 하는데 거기 근로기준법은 밑줄 그어주세요. 근로기준법은 차별 대우를 단지 사법적으로 무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벌칙으로서 사용자로 하여금 준수 이행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강행적 효력 규정이다. 밑줄 그어주세요. 6조를 위반을 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강행적 효력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은 차별 대우를 단지 사법적으로 무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만약에 6조를 위반을 하면 처벌을 한다. 어떻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거죠. 벌금은 형벌이에요. 벌금은. 과태료는 형벌 아닙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고 하는데 벌금은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건 처벌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과태료 부과되어 있다고 해서 처벌한다고는 안 하죠. 그건 행정질서벌이니까. 균등대우 원칙과 관련해서 그 남녀차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근로기준법 말고 남녀고용평등법이 훨씬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도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잖아요. 그거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도 일부 좀 이따 나올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차별대우 사유. 지금 말씀드렸죠.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우리 근로기준법에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 사유가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만 차별금지 사유냐 아니면 또 다른 차별금지 사유가 있느냐에 대해서 견해 드립은 있어요. 근데 뭐 1차에서 별로 관계없습니다. 그냥 성별, 우리 근로기준법 6조에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이 그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이 돼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남녀의 차별대우 금지. 남녀고용평등법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건 먼저 첫 번째 동일대우 원칙의 기준.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남녀고용평등법 8조에 나와 있습니다.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니은 기타 차별금지 보세요. 임금차별 이외에도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에서도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뭐 용모, 키, 체중, 뭐 미혼 조건 이런 걸 요구하지 말도록 돼 있죠. 그리고 또 임금 외의 금품에서도 차별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 같은 거죠. 임금 외의 금품은 회사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복리후생 같은 거에서도 차별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이나 배치, 승진에서도 남녀 차별을 하지 말고 정년이나 퇴직, 해고에서도 남녀 차별하지 말라. 뭐 가로 안에 써 있지만 결혼퇴직제, 출산퇴직제, 차별정년제 이런 것들은 다 법 위반이죠. 디귿번 입증책임 보세요. 입증책임. 좀 어려운 말일 수는 있는데 권리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려면은 내가 차별을 당했다는 건 내가 입증을 해야 돼요, 원래. 근데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입증 책임과 관련된 규정이 특별히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근로기준법상 차별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은 내가 어떻게 차별을 당했다고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한테 입증 책임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게 남녀고용평등법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사업주 입증 책임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서 남녀 차별을 당했다라고 근로자가 주장을 하는데 사업주가 입증을 못하면은 그냥 차별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업주 입증 책임이라는 게.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 입증 책임이 규정이 돼 있어요. 근로기준법과 달리. 다음 두 번째,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 대우 금지입니다. 뭐 한국인하고 외국인하고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동남아시아인하고 미국인하고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가. 외국인 근로자나 이중 국적자나 무국적자에 대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국적을 이유로 차별 대우하지 마라. 불법 체류 외국인도 근로자인 이상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거기 밑줄 그어두세요. 불법 체류 외국인도 금기법상 근로자도 될 수 있고 노조법상 근로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 외국인 같은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죠. 근데 그거 처벌받는 거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처벌과 관계없이 불법 체류 외국인도 금기법상 근로자 개념에 해당이 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노조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신앙을 이유로 한 차별 대우 금지입니다. 신앙이란 종교적 신념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정치적 사상적 신념도 포함된다고 본다. 거기 밑줄 그어두세요. 정치적 사상적 신념도 포함된다고 본다. 정치적 사상적 신념을 이유로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얘기죠. 신앙뿐만이 아니고 정치적 사상적 신념을 이유로도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줄 보시면 단순히 종교가 있거나 없다는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걸 말하는 거지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는 차별하면 안 되겠죠. 그 종교를 가지고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때,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그때는 차별이 가능한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아무리 뭐 그 욕을 먹는 종교라고 해도 종교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차별하면 안 되죠. 그건 신앙을 이유로 한 차별 대우 금지 위반되는 겁니다. 그건. 근데 외부로 표출된 종교행위가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이건 6조 위반이 아닌 거죠. 처벌을 해도 차별 징계를 해도 위반이 아닌 겁니다. 신앙을 이유로 한 차별 대우 금지와 관련해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경향사업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어떤 주의나 사상을 기초로 하여 설립된 경향사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종교나 정당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 등의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종교단체에서 설립된 사업체가 있어요. A라는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사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다니는 근로자가
B라는 종교가 좋다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 A라는 종교의 경향성에 위반된다고 해서 징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신앙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 금지에 위반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경영사업체입니다. 똑같이 A라는 정당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B라는 정당이 좋다고 떠들고 다니면은 징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신앙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 금지에 위반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경영사업체의 특례라고 합니다, 보통.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 금지. 뭐 선천적 신분, 후천적 신분을 이유로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후천적 신분은 거기 나와 있지만 뭐 귀하인, 전과자, 파산자, 뭐 공무원이나 교원 이런 것도 후천적 신분이죠. 이런 걸 이유로도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걸 이유로도 차별 대우하지 말라. 다음에 세 번째가 차별 금지 영역입니다. 아까 우리 근로기준법 6조 처음 봤을 때 모든 차별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근로 조건에서 차별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듯이 임금이나 근로시간, 휴일, 휴가, 취업 장소, 종사해야 할 업무 이런 근로 조건에서 차별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모집이나 채용은 근로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근로 조건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근로 조건이 아니니까 제가 지금 말한 게 맞는 지문인가 틀린 지문인가 보세요. 모집이나 채용 시 남녀 차별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6조 위반이다. 아니죠. 틀렸죠. 왜? 모집이나 채용은 근로조건이 아니잖아요. 6조는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할 때 6조 위반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 모집이나 채용할 때 남녀 차별을 못하도록 돼 있죠. 못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6조 때문이 아니고 남녀 고용평등법에 모집이나 채용 시 남녀 차별을 못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 보세요. 거기 근기법 6조 균등처우는 대상이 근로조건이므로 근로조건이 아닌 모집 채용에서의 남녀 차별은 6조 위반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남녀 고용평등법 7조에서 모집 채용에서 남녀 차별을 금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4번 합리적 차별입니다. 아까 헌법 11조 법앞의 평등을 근로관계에서 실현시키는 게 근로기준법 6조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 헌법 11조에서 말하는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고 상대적 평등입니다. 절대적 평등은 뭐죠? 모든 것을 똑같이 취급하는 거죠. 상대적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합리적 차별은 무슨 얘기냐면은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은 차별을 해도 근기법 6조가 아니라는 거죠.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그 대표적인 게 그 1번 제도적 차별 보세요. 근로 형태가 다르면은 임금을 좀 다르게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직급이나 근무 성적, 근무 능력이 차이가 있으면 그만큼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근기법 6조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돌아가셔서 거기 41페이지에 거기 박스 보세요. 중간 박스에 차별정론제라고 나와 있죠. 거기 한번 보세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과 남성의 정년을 달리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 대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차별의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차별 대우가 아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합리적 차별하고 관련되는 거죠. 이것도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은 남녀 정년이 달라도 근기법 6조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다시 돌아오셔서 두 번째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입니다. 직무 성격에 비추어서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나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런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는 근로기준법 6조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직무 성격에 비추어서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여성 탈의실 관리자를 뽑는데 남자는 뽑을 수 없잖아요. 채용 공고부터 여자를 명시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는 거죠. 그게
그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같은 거 이런 건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서 군기법 6조가 아니라는 거고요. 그 두 번째 나와 있는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 차별을 없애거나 고용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 요즘에는 이런 게 필요가 없죠. 과거에는 뭐 입사 시험이나 고시나 이런 데서 여성 합격자가 별로 없을 때는 할당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몇 프로 이상이 안 되면은 성적이 안 돼도 이제 여성을 뽑는 경우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이제 너무 많이 거의 남자하고 여자하고 비슷비슷하죠. 요즘에는. 농무사 시험도 제가 시험을 붙었을 때는 한 여자분들이 한 20% 됐었어요. 20% 됐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반반입니다. 요즘에는 거의 반반이고 아마 그 공부하는 수험생 대비 합격률은 여자분들이 훨씬 높을 거예요. 여자분들이 훨씬 높습니다. 보통 막 월드컵 있거나 올림픽 있거나 이럴 때는 뭐 고시나 시험 합격률이 남자들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월드컵을 하면은 아무리 시험이 내일 있어도 남자들은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안 보고 공부하거든요, 그냥. 그래서 보통 그런 때는 시험 합격률이 좀 남자들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남자들은 보통 공부할 때도 할 일들이 좀 많잖아요. 나가서 담배도 피워야 되고 가끔 뭐 술도 한 잔 마셔야 되고 뭐. 근데 여자분들은 별로 그런 거 안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합격률도 높고 아무튼 요즘에는 이런 할당제가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균등대우 원칙까지 봤고요. 다음에 강제근로 금지입니다. 강제근로. 그 7조 한번 읽어보세요. 의의 근로자의 자유사에 어긋나는 근로, 이게 강제근로죠. 강제근로 금지. 법조문 그대로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요. 거기 2번 강제근로의 수단, 뭐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죠. 폭행, 협박, 감금. 뭐 구타를 한다거나 출입문을 폐쇄한다거나 일을 시키고 문 밖에서 문을 못 나오게 잠근다거나 이런 게 이제 출입문 폐쇄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강제근로 수단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정신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 거기 두 번째 줄, 뭐 주민등록증을 빼앗거나, 뭐 장기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사표 수리를 거부한다거나, 뭐 귀중품을 보관한 후 반환을 거부한다거나 이런 것도 이런 수단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단순히 불만족한 근로 상태에서 근로하는 건 강제근로 아닙니다. 단순히 불만족한 자기 직장 다니면서 자기 직장 좋아서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다 강제근로죠.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단순히 불만족한 근로 조건 하에서 근로는 강제근로가 아니고 또 명시적으로 동의가 있으면 강제근로 아니죠. 뭐 수능 같은 거 출제위원 들어가면 한 달씩 들어가잖아요. 이런 분들은 강제근로 아니죠. 다 동의를 얻으니까. 다음에 3번 근로기준법 7조 위반의 성립 시기입니다. 근로기준법 7조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제근로가 실제로 행해지지 않아도 근기법 7조의 취지가 근로의 강요 그 자체에 있으므로 강요를 한 이상 무조건 7조 위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제 강제근로가 행해져야 7조 위반이라는 견해도 있는데 그냥 강요를 한 이상 7조 위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근로자 보호를 더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기타 관련 문제로서 뭐 유양예정이나 전차금 상계 강제저축 이것도 뒤에 다 나옵니다. 유양예정 금지, 전차금 상계 금지, 강제저축 금지가 다 나와요. 근데 이런 규정들이 다 강제근로를 방지하기 목적으로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다시 볼 거고요. 밑에 5번 위반의 효과 보시면 7조를 위반했을 때는 뭐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그냥 틀려주면 됩니다. 그냥 한 문제 정도 틀리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이 모든
이 처벌 규정을 다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뭐 거의 나올 확률도 없고요. 다음에 폭행금지입니다. 폭행금지. 거기 8조 한번 읽어보세요. 의. 사용자는 사고 발생이나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이번 폭행 이유 보시면 무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폭행 금지. 사고 발생은 하나의 예시에 지나지 않으며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이상 그 사유와 관계없이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묻지 않고 일체의 폭행이 급지된다. 가끔 틀린 지문에 어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 틀린 지문입니다. 제외하는 경우는 없어요. 무조건 폭행 금지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건.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 근로기준법 8조에도 폭행 금지가 되어 있지만 형법에도 폭행죄라는 게 있죠. 근데 그 형법상 폭행죄하고 우리 근로기준법 8조하고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거기 관련 문제 1번 보세요. 두 번째 줄 끝에 보세요. 밑줄 그어주세요. 형법상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나 근로기준법 8조 위반의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형법상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나 이 동조 위반의 죄는 동조 위반이라는 건 근로기준법 8조 얘기하는 거예요. 동조 위반의 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된다.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반의사불벌죄는 무슨 얘기냐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게 반의사불벌죄예요. 그래서 일반 형법에는 그런 형법상 폭행죄는 그런데 그러니까 길거리 가다가 누구랑 싸워서 경찰서를 가면 합의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합의를 보면 처벌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근로자하고 사용자 관계에서는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약자죠. 그러면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강자인데 근로자를 아무 때나 때리고 합의를 돈을 주면서 합의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근로기준 8조를 위반을 하면 처벌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우리 근로기준법 8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다음에 이번 근로기준법 7조와의 관계 앞에서 봤던 7조 거기도 폭행이란 표현이 나오잖아요. 폭행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강제근로를 금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 이 8조에서 나오는 폭행은 폭행 자체를 금지하는 거죠. 그냥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목적이. 다음에 7번 중간착취 배제입니다. 구조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 법조문 보시면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거기 밑줄 그어주세요.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만약에 법률에 따를 때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법률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 3번 적용 제외.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밑줄 그어주세요. 만약에 지문에 누구든지 어떠한 경우에도 영리로 다른 사람을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죠. 그렇죠? 법률에 따를 때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법률에 따를 때는 가능하다. 중간착취 요건 법조문을 이제 분설한 거죠. 첫 번째 영리 목적이 있어야 된다. 영리 목적으로 하는 한 주업 또는 부업을 따지지 않고 구조 위반이 된다. 견해 대립은 있으나 영리 목적을 가진 이상 우연한 일회의 법 위반도 일회의 개입도 구조 위반이 된다.
그리고 반드시 반복 계속의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근로자를 가장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학설에 따라서는 우연한 유례 위반은 이 구조 위반이 아니다라는 견해도 있고요. 반복 계속의 의사가 없으면 구조 위반이 아니다라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냥. 1차하고는 별로 관계없습니다. 1차에서는 이 법조문 그대로 기억을 하시고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률에 따를 때는 구조 위반이 아니다라는 거.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의미는 거기 첫 번째 줄 중간에 노동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까지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해준다고 하고 돈을 받으면 구조 위반이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근로계약까지 성립을 해야 구조 위반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너 취직시켜줄게 얼마를 달라고 해서 돈을 받으면 구조 위반이 되는 겁니다. 이제. (3번) 이익의 취득 명칭과 상관없이 일체의 금품 및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며 유형이든 무형이든 관계가 없다. 그리고 누구한테든 받을 수 없죠. 누구한테든 돈은 받으면 안 됩니다. 뭐 근로자, 사용자는 물론 3자 등 누구로부터 이익을 받았는가도 관계없이 처벌을 받는다라는 거죠. 위반 행위의 주체, 누구도 중간 장치를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다음에 공민권 행사 보장입니다. 10조 한번 읽어보세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에 공민권 행사 또는 공예직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일단 거기 밑줄 그어두세요. 근로시간 중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거기 밑줄 그어두세요. 근로시간 중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단 공민권 행사 보장의 요건에서 공민권 행사로 보는 경우, 보지 않는 경우, 공예직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걸 일단 구분하는 게 필요하고요. 먼저 공민권 행사로 보는 경우는 그 두 번째 줄 보세요. 선거권, 비선거권, 국민투표권 행사하는 거는 공민권 행사로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이런 피선거권에는 입후보 등록을 하거나 본인의 선거운동하는 것도 공민권 행사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도 공민권 행사로 봅니다. 공민권 행사로 보지 않는 경우 본인의 선거운동이 아니고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은 공민권 행사가 아니죠. 그리고 사법상의 채권 채무에 관한 소송도 공민권 행사가 아니죠. 이건 민사소송이죠. 그냥 사법상의 채권 채무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공민권 행사로 보지 않는 경우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공예직무에 해당하는 경우 공예직무 한번 읽어보세요. 공예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 중에 노조활동이나 정당활동 공예직무 아닙니다. 밑줄 그어주세요. 근로시간 중에 노조활동이나 정당활동을 한다고 필요한 시간을 청구해봐야 필요한 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거죠. 사용자한테.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 당사자로서 노동위원회에 출석하는 것도 행정해석은 공예직무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건 교수님들은 공예직무로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교수님들은. 행정해석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이 근로자의 청구죠. 법조문 보시면 알겠지만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근로자가 필요한 시간을 청구를 해야 사용자의 의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로자가 필요한 시간을 청구를 해야 근로시간 중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음 두 번째 필요한 시간의 부여입니다. 실제 그 투표하러 가서 별로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면 5분도 안 걸리죠. 투표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사용자가 5분만 부여할 수는 없잖아요. 투표장에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다 고려를 해야 되죠. 그것까지 다 필요한 시간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까지 필요한 시간이 포함이 되고요. 그 네 번째 줄 보세요.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부여해야 하며 근로시간이 끝난 뒤에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의 거부로서 벌칙 적용을 받는다. 법조문에 어떻게 돼 있죠? 근로시간 중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면은 9시에서 6시 사이죠. 그러니까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주는 건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 게 아니죠. 근데 10조 단서에 이렇게 돼 있죠. 다만 권리 행사나 공예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10조 단서를 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은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거 없죠. 권리 행사나 공예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여기에 노동위원회 같은 거 없잖아요. 법조문에. 근데 틀린 지문으로 노동위원회 승인을 얻어서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공민권 행사와 근로관계입니다. 공민권 행사 기간은 일단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어요. 그 얘기는 예외적으로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외적으로 있는 경우는 그 첫 번째 줄 끝에 보세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할 때는 줘야 되고요. 그리고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이 정함이 없으면은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 이렇게.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함이 없으면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 공직 취임과 해고 휴직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고 공직에 취임한 때에는 해고한다고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으면 이건 무효라는 겁니다. 이건.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게 헌재 판례입니다. 근데 실제 공직 취임을 해서 근로자가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가 없으면 이때는 해고할 수 있죠. 이때는 해고할 수가 있는데 실제 공직 취임을 해서 근로 제공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기 전에 무조건 규정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고 공직에 취임한 때는 해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 그 규정은 무효란 얘기예요. 그 규정은. 다음에 3번 평균임금 및 연차휴가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부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해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이거 왜 제외할까요? 만약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포함을 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지겠죠. 그럼 근로자한테 불리하죠. 그래서 빼는 겁니다. 그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을 시키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이 포함이 되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면은 평균임금을 가지고 산정하는 퇴직금 같은 게 낮아지죠. 근로자한테 불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빼도록 돼 있어요. 이건. 근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연차 휴가를 위한 개근 여부를 산정하는 경우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연차 유급 휴가를 가려면은 전년도에 최소한 80% 이상 출근을 해야 되죠. 근데 공민권 행사 기간을 출근을 안 한 걸로 보면은 그것 때문에 80% 출근율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근로자한테 불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거죠. 이럴 때도. 근로자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둘 다. 4번의 위반의 효과.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110조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데 사용자의 거부로 족하며 거부의 결과 당해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 얘기는 공민권 행사 시간을 부여해달라고 했는데 사용자가 부여를 안 해줬어요. 그러면은 그 자체로 110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근로자가 몰래 나가서 투표하고 와도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위반의 효과고요. 다음에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입니다. 거기 11조하고 12조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규정을 해놓은 이유는 일단 근기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는 거죠. 근기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해서 적용사업장의 근로자는 국가에서 보호를 하고 적용사업장의 근로자는 국가에서 보호를 하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용 범위를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적용 범위가 11조하고 12조가 있는데 12조 한번 보세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 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을 한다. 11조는 5명 이상이란 제한이 있죠. 12조는 그게 없죠. 12조는 어떤 의미냐면은 그래서 국가기관은 공무원이 아닌 사인이 1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국가기관은 이게 판례 입장이죠. 12조의 의무입니다. 12조는 국가기관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인이 1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12조 의미가. 그래서 5명 이상이란 표현이 없는 겁니다. 12조에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근로기준법 적용의 기본 원칙. 법조문에 상시라는 표현이 있죠. 상시의 기준, 상시 개념 보세요. 상시라면 상태적이라는 의미로서 일정 기간 계속되는 시기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상시는 평균이란 얘기입니다. 평균. 근로자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 중에 고용된 근로자 수 평균이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 상시 5인 이상으로 본다. 판례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2조의 근로자로서 밑줄 그어주세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로 포함된다. 아주 중요한 판례죠.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정규직뿐만이 아니고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다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당연히 포함되죠. 불법 체류 외국인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정규직이 3명이고 일용직이 2명이에요. 그럼 5명 이상이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적용된다는 거죠.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 판례의 입장을 반영해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시행령 7조의 2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박스에 나와 있는 게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7조의 2입니다. 거기 11조 3항에 그런 표현이 있죠.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7조입니다. 대통령령이. 그래서 거기 1항 한번 읽어보세요. 1항.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을 같은 기간 중에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한다. 이게 산정 원칙입니다. 뭐 가로 안에 보시면 한 달이 안 된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을 한다는 거고요. 이게 1항에 따라서 5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하고 5명이 안 되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2항 한번 읽어보세요. 2항. 이항 1호는 1항에 따라서 계산을 해봤더니 5명 이상이 안 돼요. 그런데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는 예외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1항에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이 안 된다. 5명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이유는 반대로 5명이 넘는데도 1항에 따라서 계산해 봤을 때 5명이 넘는데도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사망은 1항과 달리 범 60조부터 62조까지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60조부터 62조까지 규정은 연차 유급휴가입니다. 그래서 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기 위해서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냥 1항에 따르면은 한 달 동안만 계산을 하잖아요. 한 달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는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을 사용을 해야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건. 다음 사항 1항의 연 인원에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 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 거기 빗줄 그어두세요. 파견 근로자를 제외한다. 거기 빗줄 그어두세요.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파견 근로자는 뺍니다. 파견 근로자는 빼고 1호하고 2호에 있는 근로자를 다 포함시킨다는 거죠. 1호 보세요. 통상 근로자, 두 번째 줄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하는데 포함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2호 보시면
해당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하는데 포함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아까 그 11조 1항 한번 읽어보세요. (11조 1항) 단서를 보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돌아와서 그 2호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회사에 동거하는 친족이 4명이고 그냥 친족이 1명이에요. 그러면은 동거하는 친족까지 계산을 해서 포함하면 5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1호에, 그래, 예를 다시 들으면은 우리 회사에 동거하는 친족이 4명이고 기간제 근로자가 1명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하는데 포함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5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시 기준까지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사업 또는 사업장부터 보겠습니다.